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향후 금리 인상 시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과거를 통해 알아보고 각 종목들에 대한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계속해서 완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나 호텔 등 여행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카지노 관련 업체들과 항공주들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또한 오미크론은 더 이상 현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7%만 하락한 상태입니다. 내년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할 듯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해서 아마 테이퍼링 가속화는 확실시된 듯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미국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과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내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테이퍼링을 발표했을 때는 시장에 많이 반영돼서 정작 테이퍼링을 발표했을 때 나스닥이 급등했지만 현재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조기 금리 인상 이슈도 있기에 다음 주 16일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보이는 차트는 미국 금리이고 아래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의 과거 차트이며 금리 인상 시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금리 인상은 언젠가 할 것이며 이 차트를 보시면 금리 인상 당시에만 시장이 하락하고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의 금리 인상 시에는 나스닥이 19% 정도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4년간 나스닥은 71%나 상승했습니다. 저 당시에 나스닥이 19% 가까이 하락한 이유는 페드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시장이 선반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하락은 있겠지만 저번만큼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지수를 봐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20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왔으며 다시 15 가까이 수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수치도 저번 주에는 2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40까지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약간의 공포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이죠. JP모건 체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은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 완전히 회복돼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8일 CNBC에 따르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2022년에 글로벌이 완전히 회복되는 해라고 판단했으며 글로벌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상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많은 인구의 면역과 새로운 치료제가 기대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빌 게이츠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유해드렸습니다. JP모건과 빌 게이츠가 항상 맞지도 않고 틀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분석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블랙록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배운 3가지 교훈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의 투자연구소 장보이빈 소장은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대비해야 하고 중국을 주시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급망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결국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 줄이 핵심인 듯합니다. 바로 탄소 중립, 친환경 종목으로 빨리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친환경 관련 ETF를 나열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현재 신고가를 달리는 ETF인 KRBN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 ETF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탄소 배출 비용이 증가하면 수혜를 보는 ETF입니다. 그것 말고도 친환경 대표 ETF인 ICLN과 태양광 ETF인 TAN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서 나온 탄소 중립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2035년까지 미국 정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바이든이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건물 30만 채,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60만 대, 매년 6,5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76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2050년 탄소 중립화까지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연방정부 차량은 2035년까지 모두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로 바뀌며 연방정부 건물은 2045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시설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나 친환경 주식 등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친환경 ETF가 현재 1년 정도 박스권을 유지 중인데 한번 기세를 타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기차 또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포드, GM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로쿠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 때 공급망 이슈로 인해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서 급락했고 유튜브와 분쟁이 된 것도 큰 이슈가 돼서 계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쿠와 유튜브는 서로 단연간 제공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18%나 급등했습니다. 로쿠와 구글과의 계약은 당초 이달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로쿠에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로쿠를 통해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고 로쿠도 유튜브 시청자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으로 끝난 듯합니다. 그만큼 로쿠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고점 대비 47%나 빠졌습니다. 이제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향후 로쿠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그 다음은 메타 플랫폼 관련 소식입니다. 메신저, 온라인 장터, 광고, 기술, 재무 등 전 부분에 걸친 고위직 임원들이 줄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의 고위직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 분야에서 고위 임원들이 물러난 듯합니다. 메타버스에 올인하려고 세대 교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메타 관련된 뉴스는 유심히 봐야 할 듯합니다. 팔란티어가 현대오일뱅크에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억 원을 투자해 주주가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사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수소 등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사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란티어의 행보를 보면 비상장 스타트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V톨 회사인 릴리움에도 투자했고 우주위성 이미지 데이터 기업인 블랙스카이에도 투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미리 투자하여 데이터 분야 쪽에서 계속해서 선두적인 위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대오일뱅크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공모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오일뱅크 상장 후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보려고 한 건지 향후 보유 물량을 잘 체크해야 할 듯합니다. 자세한 투자 정보가 나오면 락업 기간도 잘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올해 미국 사상 최대 IPO 중 하나인 브라질의 디지털 뱅킹 스타트업 누뱅크가 곧 상장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앞둔 누뱅크의 공모 금액은 약 26억 달러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올해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누뱅크가 이번 상장을 통해 약 415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브라질의 최대 은행인 이타우 유니방코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자로 확보하고 있는 누뱅크는 투자 설명서에서 이번 공모를 통한 수익금을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누뱅크의 총 수익은 1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작년 매출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아직 핀테크 시장이 활발하게 개척되지 않은 남미에서 선두 위치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듯합니다. 동남아에서 세계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남미에서의 성장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로 계속해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알려진 유 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구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사양했습니다. 페라구 애널리스트는 이날 자신의 테슬라 목표가를 시가총액 1조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1580달러로 사양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 주가인 1298달러에서 20%가량 상향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 월가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증가, 텍사스와 독일 공장 가동 개시, 새로운 배터리 출시 등이 올해 4분기 이후 테슬라의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페라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5대1 주식 분할을 하기 이전 주가가 $300 아래일 때부터 목표 주가를 $500 이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년에는 150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뉴스를 보면 테슬라가 11월 중국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지만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11월에 52,859대를 판매했습니다. 10월에는 54,000대, 9월에는 56,000대를 판매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10월과 비교해서 2.8% 감소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인 비아디, 리오토, 샤오펑, 니오 등이 계속해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 2개월을 비교해서가 아닌 분기별로 비교하여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를 차지하고 성장률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미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파워가 스펙 합병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9일부터 티커가 SLDP로 바뀌어서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솔리드파워의 경우 BMW, 포드, 현대기아, 한온시스템, SK이노베이션 등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퀀텀스케이프의 경쟁회사입니다. 만약 이 회사를 투자하실 경우 지금 보이는 차트의 티커인 DCICU를 투자하지 마시고 SLDP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DCICU는 유니트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틀 경향을 보면 합병 완료 후 9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지만 합병 후에는 변동성이 크고 락업 물량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시다가 조금 관망하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솔리드파워 회사 분석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루시드 모터스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루시드의 전환사채 내용입니다. 앞서 소파이랑 어라이벌도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이고 만기 날짜는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이 내용 이후 풀이장에 6%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 만기가 되면 주식 희석이 될 수 있지만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소파이는 이 소식 이후에 잠깐 하락했지만 급등했고 어라이벌은 계속 하락 중이어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이가 다시 상승한 이유는 역시나 2026년이 만기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이유는 사업 확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 루시드의 CEO인 피터 롤린슨이 주식을 팔아서 여러 루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2,975만 주 중에 46만 주를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1.5%만 매도한 것이고 이 정도면 악재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세금 때문에 팔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환사채와 내부자 매도는 별로 큰 악재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 팩트로 나온 것은 없고 루머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니콜라를 추락시키고 드래프트 킹즈를 급락시킨 공매도 리포트 회사 힌덴버그의 트윗과 루시드의 공매도 물량을 보고 현재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루시드 거래량 60% 이상이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힌덴버그는 또 다른 리포트를 발행할 듯한데 한국 시간 오전 6시에 이 글을 남겼으니 아마 오늘 장 전이나 장후에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시면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90까지 올라갔을 때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고 그 내용이 반박하기 힘들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공매도 리포트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힌덴버그 공매도 리포트 1년 성과를 보면 발표 후에 평균 주가 하락은 46%이고 가장 큰 하락은 80%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공매도 리포트에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는 게 아닌 확실하게 분석해서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힌덴버그 트위터 댓글을 보시면 루시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모르나 발표되는 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루시드를 들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루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정말 궁금하고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